독일 1945년. 전쟁은 끝났지만 수천 명의 독일 여성들에게 진정한 지옥은 이제 시작된다. 연합군이 도착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간청도 중요하지 않다. 탈출구가 없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파괴되며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다. 베를린, 동프로이센, 실레지아에서 잔혹함은 한계가 없다. 집단 강간,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절망적인 자살, 자신의 손수건으로 목이 메인 어머니들, 잔해 속에서 파괴된 소녀들, 강에서 떠다니는 시체들. 알려졌다, 허용되었다, 침묵되었다. 누가 이 범죄를 허락했는가? 왜 역사는 그들을 숨겼나요? 희생자들은 어떻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은 전후 가장 어두운 폭력에 대한 검열된 이야기입니다. 제3제국의 마지막 숨결, 제국의 몰락과 점령의 새벽. 1945년 4월 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6년간의 참혹한 전투 끝에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제3제국은 연합군의 무자비한 징역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독일은 빠르게 영토를 잃어가고 있었고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폭탄과 포탄의 끊임없는 망치질 아래 폐허의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쪽에서 앵글로 아메리카 군대가 역사적인 라인을 넘은 후 결연히 진격하고 있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군인들, 잔혹한 전투의 베테랑들이 독일 도시들 위에 자리를 잡고 흰 깃발이 조용히 스와스티카를 대체하고 있었다. 동쪽에서 붉은 군대가 수년간의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 추진되어 맹렬한 결단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이 병사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스탈링그라드, 레닌그라드, 그리고 수천 개의 마을이 파괴된 아픈 기억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끊임없는 징역은 나치 점령 아래에서 2천만 명의 생명을 잃은 민족의 응답을 나타냈다. 4월 25일 엘베강 기슭의 작은 마을 토르가우에서 미국 제6구 보병연대와 소련 제58근위 연대의 군인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만났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공통의 적에 맞서 단결하여 독일에 대한 최종 포위를 상징하는 제스처로 손을 맞잡았다. 제국은 두 개의 무자비한 세력에 의해 중심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 한편 제국의 최종 운명은 베를린에서 결정되고 있었고 히틀러가 장엄한 게르마니아로 변모시키기를 꿈꿨던 도시였다. 베를린 전투는 1945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어졌으며 세계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던 정권의 마지막 레퀴엠을 의미했다. 마르샬 거르기 주코프는 가장 무자비한 전투에서 단련된 전략가로서 1941년 모스크바의 절망적인 방어에서 살아남고 1943년 스탈링그라드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끈 후 제1 벨로루시 전선의 지휘를 맡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공세는 4월 16일 새벽 세엘로우 고지에서의 대규모 폭격으로 시작되었다. 2만 개 이상의 포와 카츄샤 로켓 발사기가 동시에 발사되어 수평선을 밝히고 독일 전선을 박살냈다. 남쪽에서는 이반 코네프 원수가 우크라이나 제1전선을 지휘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콘스탄틴 로코소프스키가 벨로루시 제2전선으로 발트해로 가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200만 명의 소련 병사들이 수천 대의 탱크와 비행기의 지원을 받아 독일 수도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 압도적인 힘에 맞서 독일의 방어선은 비극적일 정도로 결연했지만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장 좋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소모한 후 분열되고 지쳐 있었다. 베를린의 즉흥 방어선은 나치 정권의 최종 붕괴를 반영하고 있었다. 파리를 정복하고 모스크바의 문턱까지 도달했던 베테랑 독일군 병사들은 이제 잔해 속에서 임시로 마련된 위치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무장친위대의 광신적인 부대가 있었고, 그들의 구성원들은 최후의 전투를 불가피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가이드와 죽어가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희생할 기회로 보았다.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으로 정권은 볼크슈툼을 동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여전히 지닌 노인들이 구식 소총을 쥐고 있었고, 일부는 겨우 14살밖에 안 되는 히틀러 청소년들이 판저파우스트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공허한 약속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 혼합된 지친 참전 용사들, 이념적 광신자들,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민간인들은 연합군의 진격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다. 포위된 도시에서 전투는 종말론적인 차원을 띄었다. 방어자들은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저항하며 각 건물을 요새로 변모시켰다. 지하철 터널은 임시 피난처로 변해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부상당한 군인들과 함께 숨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 상점, 교회는 죽음이 매번 모퉁이에 도사리고 있는 임시 요새로 사용되었다. 저격수들이 부서진 창문에서 총을 쏘았고, 다른 이들은 전복된 트램과 잔해 더미로 만든 바리케이드를 방어하고 있었다. 각 거리, 각 광장은 포병의 끊임없는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운 전장이 되었다. 베를린의 전략적 요충지는 생존자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잔혹한 전투의 무대가 되었다. 몰트케 다리는 도시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동맥으로 소련의 전차들이 기관총과 대전차포의 강렬한 포격 속에서 이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맹렬히 방어되었다. 라이히스 칸셀러리, 나치의 권력의 상징은 주코프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한때 온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그 웅장한 대리석 홀들은 소련의 무자비한 폭격에 의해 잔해로 변해버렸다. 라이히스탁은 1943년 화재 이후 의회 기능이 없었지만 소련의 공세에서 상징적인 목표가 되었다. 4월 29일, 제3돌격군이 이 상징적인 건물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극심한 강도로 치달았다. 독일 방어군, 카를로 만유 사단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미로 같은 건물의 구석구석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소련군은 각 층을 올라가며 수류탄과 저격수에 맞서 싸우며 20세기 기계화된 전쟁보다는 중세 전쟁을 연상시키는 근접 전투를 벌였다. 몇 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옥상에 도달했다. 4월 30일, 하사관 미하일 예고로프와 멜리톤 칸타리아는 라이히스탁의 붉은 깃발을 개양했으며, 이 이미지는 소련의 승리와 제3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다.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아돌프 히틀러는 총리관저 정원 아래 폐쇄된 피러르 벙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적군의 진격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발작과 무기력한 체념의 시기를 오갔다. 4월 29일, 그는 정치 유언을 작성하여 카를 덱니츠 제독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패배의 책임을 유대인과 장군들에게 씌우며 끝까지 자신의 제노사이드 이데올로기를 고집스럽게 재확인했다. 4월 30일, 에바 브라운과의 결혼식이 나치 정권의 화려함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음침한 의식에서 거행된 후 히틀러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고 그의 신부는 청상아리를 삼켰다. 그들의 시신은 충성스러운 수행원들에 의해 급히 정원으로 옮겨져 휘발유로 불태워졌고, 소련군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들의 명령을 따랐다. 화재는 서두르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부분적으로 타버린 유적을 남겼고, 소련군은 며칠 후에 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죽음 소식은 처음에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베를린의 마지막 방어자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최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낙담스러운 속삭임이 되었다. 5월 2일,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은 도시 동쪽의 한 학교에서 붉은 군대에 베를린의 공식 항복을 서명했다. 지친 목소리와 패배감에 찬 그는 남아있는 부대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일부 고립된 그룹, 주로 SS의 광신적인 부대들은 5월 8일까지 절망적인 저항을 계속했다. 그날 독일은 도니츠가 랭스에서 공식화한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다음 날 베를린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이 승전일은 유럽에서의 전쟁의 공식적인 끝을 알렸고 거의 6년 동안 지속된 참혹한 장의 끝을 의미했다. 베를린에게 그 비용은 파괴적이었다. 70%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거리들은 잔해 더미로 막혔으며 기본 서비스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사상자는 참혹했다. 10만 명이 넘는 독일 군인, 8만 명의 소련 군인, 그리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도시를 도시의 지옥으로 변모시킨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굶주린 채로 이제는 패배하고 점령당하며 분열된 나라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점령은 얄타 회담 년 2월에서 몇 달 전에 철저히 계획되었다.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크림반도에서 회의하여 독일을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완전한 비무장을 보장하고 30년이 채 되지 않아 2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영토는 승전국들에 의해 지도에 그려진 선에 따라 나뉘었다. 소련은 동부 작센, 튀링겐, 메클렌부르크를 차지했고 미국은 남부 바이에른, 헤세, 비르텐베르크를 차지했으며 영국은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을 차지했고 프랑스는 남서부 바덴, 자르를 차지했다. 베를린은 소련 구역 깊숙이 위치해 있었지만 공동 통제하에 4개의 구역으로 나뉘었고 이로 인해 도시가 새로운 냉전의 상징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4개 강대국의 군사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통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들의 공표된 목표는 독일의 군대를 해체하여 군사력을 제거하고 전범 재판과 제도적 숙청을 통해 나치즘을 근절하며 자유로운 선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맹국 간의 긴장은 빠르게 부각되어 동서 간의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이는 다음 수십 년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서쪽에서는 미국인과 영국인이 경제 재건과 의회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사회주의 모델을 강요하며 전쟁 배상금으로 공장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소련으로 보내고 단일당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 이념적 분열은 1949년에 2개의 독일 국가가 분리되어 형성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서쪽의 독일 연방공화국과 동쪽의 독일 민주공화국, 이 분열은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독일 일반 국민들에게 전후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고통의 단계였다. 나치 기관들이 해체된 후 효과적인 중앙정부가 없었던 탓에 전체 도시가 행정적 무질서에 빠졌다.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발전소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폭격으로 인해 물 공급 시스템이 파손되었으며 병원은 약품이나 기본 장비 없이 포화 상태로 운영되었다. 공식적인 식량 배급량은 종종 하루 700칼로리를 넘지 않았고 이는 인구를 신체적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는 기하 수준이었다. 베를린에서는 새벽이 오기 전에 조용한 긴 줄이 생겨나 검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기다렸고
암시장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겼습니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한 킬로그램의 감자가 한 달 월급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악화시켰다. 약탈자들이 폐허를 돌아다니며 가치 있는 물건을 찾고 있었다. 전쟁으로 해체된 가족들, 전선에서 죽은 부모들, 대피 중에 잃어버린 자녀들, 습기 있는 지하실에 숨어 기회주의 범죄자들과 종종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연합군 순찰대 모두를 두려워했다. 노인들은 알아볼 수 없는 자네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고, 고아들은 생존을 위해 구걸하거나 훔치며 즉흥적으로 그룹을 형성했다. 이 권력과 권위의 공백은 전후 초기 몇 달을 정의할 폭력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고, 해방자와 억압자 사이의 경계가 일반적인 혼란의 맥락에서 자주 희미해졌다. 복수의 포효, 소련의 분노와 붉은 군대의 재앙. 1945년 소련 적군의 독일 징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썼습니다. 이 폭력의 규모와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41년 6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바르바로사 작전이 독일의 소련 침공을 촉발하여 러시아인들이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동부전선은 히틀러에 의해 전통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유대볼셰비즘에 대한 전멸 전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명시적인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7,000개 이상의 소련 마을을 불태우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스탈링그라드와 레닌그라드와 같은 도시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된 잔혹한 포위에 처하게 하여 주민들을 극심한 기아와 추위라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게 했다. 바비야르 학살과 같은 사건들, 즉 33,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단 이틀 만에 협곡에서 체계적으로 처형된 사건이나 수천 명의 소련 포로가 임시 캠프에서 매일 죽어가던 계획적인 학살은 나치 점령의 전례 없는 잔혹성을 드러냈습니다. 방역작전 중 소련 군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잔악행위의 증거를 발견했다. 아직도 뜨거운 화로가 있는 강제 수용소, 마을 외곽에 덮개가 제대로 덮이지 않은 공동묘지, 그리고 독일군 후퇴 부대의 지침에 따라 초토화 정책으로 재가된 전체 공동체. 이 소련 군인들에게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단순한 전투에서 물리쳐야 할 군사적 적이 아닌 독일은 그들의 고향을 황폐화시키고 집을 파괴하며 가족을 학살한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조국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며 그들의 가족을 멸종시킨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이 방어 전쟁 동안 쌓인 원한은 마침내 독일 국경을 넘었을 때 복수의 충동으로 변모할 것이다. 소비에트 선전은 이 집단적 고통을 무자비한 보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리아 에렌부르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작가들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붉은 별과 같은 전선신문에 복수에 대한 명백한 호소를 정기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날짜를 세지 말고, 거리를 세지 말고, 당신이 죽인 독일인만 세세요. 이러한 격려는 고의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독일인을 공범으로 묘사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소련인의 목숨을 앗아간 후 복수는 많은 군인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되었다. 1944년 10월 소련의 첫 부대가 동프로이센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지휘 구조가 효과적으로 저지하려 하지 않은 폭력의 물결을 일으켰다. 독일 동부 지역은 이 폭발적인 분노를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었다. 동프러시아 번창하는 농장과 코에니히스베르크와 같은 역사적인 도시를 가진 이 지역은 퇴각하는 독일군과 무자비하게 징역하는 소련군 사이에 갇혔다.
서부 전선과 달리 독일의 저항이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곳에서 동부에서는 전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적인 강도를 유지했다. 넷메르스도르프에서 1984년 10월 소련군에 의해 잠시 점령되었다가 독일군의 방역으로 되찾은 작은 마을에서 보고서들은 불안한 장면들을 기록했다. 체계적으로 고문당한 민간인들, 헛간문에 못 박힌 시체들, 전투포로들의 즉결 처형. 조사에 참여한 독일 장교 하일리히 암베르거는 소련 탱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짓밟힌 난민들의 행렬을 묘사했습니다. 농촌 도로에 흩어져 있는 여성과 어린이의 시체가 있는 파괴된 수레들. 많은 이들이 목덜미에 총알 자국이 있고 명백한 고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1945년 4월에 붉은 군대가 마침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몇 주간의 전투와 수년간의 연합군의 전략적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5월 2일의 공식 항복 이후 결과적으로 발생한 권력 공백은 독일 민간인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의 물결을 촉발시켰고, 이는 독일의 집단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병원 기록과 증언에 기반한 추정에 따르면 194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0,000명의 베를린 여성들이 10대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강간당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약 1,000명이 직접적인 상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이후의 자살로 사망했으며 신체적 및 심리적 트라우마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마르타 힐러스는 자신의 경험을 용감하게 기록한 일기 베를린의 한 여성에서 일상적인 현실을 가슴 아프게 묘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보호하려고 애쓰는 지하 대피소에 군인들이 난입하고 무력한 가족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폭행, 그리고 두려움과 사회적 수치로 인해 강요된 이후의 침묵. 우리는 그림자가 되었다고 그녀는 썼다.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죽은 듯이 걷는 여자들. 현대의 의학 보고서는 깊이 불안한 사례들을 드러냅니다. 프렌츠라워 베르크 지구에서 17세의 젊은 여성이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공격을 목격해야 했고 그날 밤 자살했다. 크로이츠베르크에서 루터교 목사는 45세에 존경받는 여교사가 교회 지하실에서 목이 메인 채로 발견되었고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 일 이후로는 내 아이들을 볼 수 없다. 폭력은 또한 다른 같이 파괴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동프러시아에서는 겨울철 한가운데에 마을 전체가 체계적으로 불태워져 생존자들이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실레지아에서는 가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처형되었고 저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고문이 성폭행과 함께 자주 발생했습니다. 군용 칼로의 절단, 계산된 공개적 수치심, 본보기 살해. 펑코우에서 60세 남성이 아내와 딸의 강간을 목격한 후 목덜미에 총을 맞아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성폭력과 심리적 공포를 결합한 행위였습니다. 스탈린이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적 증거는 없지만 그의 관대한 태도는 광범위한 면책 분위기를 조성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밀로반 지라스와의 회의에서 소련의 학대를 문제 삼은 그는 스탈린은 계산된 무관심으로 대답했다. 수천 킬로미터를 피와 죽음 사이를 행군한 군인이 여자나 술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식적인 관용은 새로운 병사들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대에서 엄격한 규율 부족과 결합되어 학대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을 허용했다. 약 80만 명의 여성들이 저격수, 간호사, 탱크 운전사 또는 포병으로서
붉은 군대에서 복무하며 이 시기를 특히 복잡한 입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남성 동료들과 같은 공포를 경험했으며 반독일 선전은 그들의 인식을 불가피하게 형성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민간인에 대한 학대에 직접 참여한 비율은 남성 군인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미미했다. 몇몇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안나 페트로바는 몇 년 후 코에니히스베르크의 한 집에서 약탈을 저지하려다 총으로 위협받았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바라볼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내부 갈등, 즉 만연한 잔혹함에 대한 무력감은 이러한 여성들이 지휘체계가 이러한 행동을 거의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격한 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소련의 복수는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 주민들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동프러시아에서 100만 명 이상의 독일 민간인이 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남은 이들은 지역이 행정적으로 폴란드와 소련에 이관되면서 체계적인 폭력이나 강제 이주에 직면하여 독일인의 수세기 존재가 지워졌다. 베를린에서 1945년 5월과 8월 사이의 몇 달은 집단 기억의 무차별적인 공포의 시기로 각인되었으며, 소련의 선전은 나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정당화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가해자들 아래에서의 또 다른 고통의 단계에 불과했다. 그림자 속의 승자들, 연합군의 숨겨진 범죄들. 독일 동부가 소련 점령에 고통받는 동안 서부는 서방 연합군의 도착을 조심스러운 안도감과 지속적인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파리, 암스테르담, 뮌헨과 같은 상징적인 도시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나치즘의 군사적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독일인들에게 레나니아, 바이에른, 그리고 미래의 서베를린 지역과 같은 서부 지역에서 이 군대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수년간의 고통을 겪은 후 보다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현실은 그 이상화된 이미지와 상당히 달랐다. 서방 군인들도 수년간의 잔혹한 전투로 쌓인 원한, 효과적인 권위의 위험한 공백, 그리고 물리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의 취약한 민간인 인구라는 맥락 속에서 독일 여성들에 대해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다. 역사학자 J. 로버트 릴리의 면밀한 연구에 따르면 비밀 해제된 군사 기록을 기반으로 1942년과 1945년 사이에 미국 군인들이 유럽에서 약 7건의 문서화된 강간 사건에 책임이 있었으며, 전쟁 마지막 몇 달과 점령 초기에는 독일 민간인과 직접 접촉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특히 뮌헨과 슈투트가르트와 같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뮌헨은 1945년 4월 30일 미국 제7군 부대에 의해 점령되었고, 슈투트가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1945년 7월 미국군이 분할 협정에 따라 빌머스도르프와 샤를로텐부르크와 같은 서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학대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스마르 화이트, 징역하는 연합군을 동행한 호주 기자는 독일 국경을 넘을 때 공격이 증가한 것을 불안하게도 솔직하게 묘사했다. 안지오나 휘르트겐 숲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은 종종 유죄인 나치와 무고한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했다. 몇몇은 수년간의 선전에 의해 조건화되어 어떤 독일인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초래한 적의 연장선으로 여겼다. 미국 고위 지휘부의 독일 민간인과의 비공식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시행한 비친교 정책의 일환으로 부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문구가 퍼져 있었다.
대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친교가 아니다. 이 속담은 전선에서의 극심한 긴장 속에서 수년간의 해소 방법으로 성폭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문서화된 증언들은 불안한 패턴을 드러냅니다. 베를린의 노이코엘른 지구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잔인하게 폭행당했다. 몇 주 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그녀는 가정용 화학물질을 혼합해 자살했다. 빌머스도르프에서 19세 학생이 식수를 찾던 중 공격한 명망 높은 제82 공수연대의 두 병사를 공식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그들을 식별했지만 사건은 설명 없이 종결되어 만연한 면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군사법원의 집행은 인종적 편향에 문제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약 190건의 유럽에서 군사법원에 의해 발행된 강간 유죄 판결 중 29건이 처형으로 이어졌지만 대다수는 년 이탈리아에서 처형된 루이스 틸과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백인 군인들은 대부분 급여 벌금이나 정은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 미국 군대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을 반영하고 있었다. 영국군은 티어가르텐과 스판다우와 같은 베를린 구역을 장악했지만 비례적으로 문서화된 학대 사건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지 않았다. 1945년 5월 10일 영국 제7기병연대의 병사들이 스판다우의 사유주택에 침입하여 술과 음식을 찾았다. 이 사건들 동안 여러 여성이 폭행당했으며 32세의 한 어머니는 다음날 성폭력의 명백한 징후와 함께 질식사한 채 발견되었다. 영국 군경찰의 기밀보고서에는 1945년 5월에서 7월 사이 베를린에서 영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최소 15건의 공식적으로 기록된 강간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만 조사들은 제도적 장애물로 인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34세 여성이 다수의 폭행 징후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영국 제11기갑사단의 군인들을 지목했지만 사건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폐기되었다. 프랑스 군대, 특히 구미에르로 알려진 북아프리카 출신 식민지 군대 부대는 특히 잔혹한 성폭력의 흔적을 남겼다. 프로이덴슈타트에서 1945년 4월 16일 연합군의 폭격 이후 장드 라트르드 타신이 장군이 이끄는 제1프랑스군은 목격자들이 폭력의 오르가즘이라고 묘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체계적으로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공격당했으며 일부는 가족들 앞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는 굴욕과 지배를 결합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페리 비디스콤은 1945년 4월과 5월 사이에 콘스탄차에서 385건, 브루흐살에서 600건, 프로이덴슈타트에서 약 500건의 강간 사건을 철저히 문서화했다. 베를린의 웨딩지구에서 5월 8일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전쟁 종전 공식 기념일 모로코 군인들이 지하 대피소에서 12명의 여성을 공격하여 3명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인켄도르프에서 한 미혼모가 잔인하게 살해되어 장기간의 고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목격자들은 세네갈 군인들이 범인이라고 진술했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면 나이마크는 점령에 관한 그의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프랑스 식민지 군대가 나치 점령 하에 수년간의 굴욕으로 인해 레드 아미의 일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잔혹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고국은 비시 정권에 의해 착취당하고 동포들은 독일 공장에서 노예 조건으로 강제로 일하도록 징집되었습니다. 이 축적된 역사적 분노는 프랑스 군관들의 효과적인 규율 통제 부족과 결합되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성폭행을 넘어 서방 세력은 다른 중대한 폭력 행위도 저질렀다. 1945년 4월 29일 다하우 강제수용소 해방 당시 제45 보병사단의 미군 병사들은 나치의 공포를 보여주는 그래픽 증거들, 해골 같은 시체 더미, 아직도 뜨거운 화장터, 인간의 그림자로 줄어든 생존자들에 갑작스럽게 직면하여 30명 이상의 SS 경비원과 몇몇 독일 정규군 포로들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는 깊은 도덕적 충격에서 비롯된 즉흥적인 정의의 행위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작센하우젠과 같은 인근 수용소에서 보조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들이 서방 군대에 의해 범죄 공모로 무차별적으로 비난받으며 공격당했다. 베를린의 템페로프 지구에서 40세의 한 과부가 5월 18일 미국 군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폭격된 아파트에 침입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고위 나치 장교를 숨기고 있다고 증거축 없이 비난했다. 며칠 후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극심한 폭력의 흔적을 보였지만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쇤베르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반나치 저항 그룹의 전령으로 일했던 23세의 젊은 여성이 베르울프, 나치 저항 세력의 일원로 의심받아 영국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신문당한 후 체계적인 고문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사건은 신문중 사고로 행정적으로 분류되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어떤 기관의 책임도 피했다. 서방 연합군 지휘관들의 이러한 문서화된 범죄에 대한 반응은 일관성이 없고 자주 피상적이었다. 상징적인 다하우 사건에서 펠릭스 스팍스 중령은 자신의 지휘하에 발생한 처형에 대해 처음에는 조사를 받았지만 영향력 있는 조지 패튼 장군은 개인적으로 그 혐의를 기각하며 캠프에서 발견된 공포는 절대적인 도덕적 비정상성에 대한 정상적인 군인들의 감정적 반응을 충분히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학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전쟁재판소가 통계적으로 드물고 눈에 띄게 비효율적이었다. 1945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제기된 수백 건의 공식 고소 중 5% 미만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역사학자 미리암 거파르트와 같은 이들의 추정에 따르면 1945년 7월 판코우에서 28세 여성이 영국인을 긍정적으로 식별하며 그의 부대와 계급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행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이웃들이 그녀의 증언의 핵심 요소를 확증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프랑스 군대와 함께 제도적 면책은 더욱 두드러졌다. 고위군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지휘하는 식민지 부대에 대해 중대한 징계 조치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으며 나치의 잔혹한 점령이 있었던 고향 지역에서 수년간의 카타르시스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과잉 행위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샤를 드골 장군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후 독일 영토에서 자행된 학대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았으나 전략적으로 결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해방군의 통합된 이미지를 적국의 일원으로 간주된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전투 후 베를린에서의 민간 질서와 행정구조의 완전한 붕괴는 이러한 범죄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권위의 공백을 만들어 폭력이 최소한의 결과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도시가 자치 행정구역으로 분열되고 전통적인 독일 당국이 완전히 해체되거나 정당성을 잃은 상황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들은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점령군 병사들의 누적된 원망이 수년간의 잔혹한 전쟁과 모든 독일인을 집단적으로 유죄로 간주하는 공식적인 선전으로 인해
효과적인 감독의 부족과 위험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서방 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폭력 행위는 통계적으로 붉은 군대에 귀속된 것보다 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점령된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가장 필요하고 정당한 해방조차도 연합군의 승리에 자랑스러운 서사를 도덕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어두운 요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음산한 경고였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점령군의 유니폼 간의 구분이 전쟁과 집단적 트라우마의 기초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평화 사이에 혼란스러운 전환기간을 특징 짓는 고통과 극도의 취약성의 보편적인 경험 속에서 자주 희미해졌다. 용감하게 삶을 재건하려고 했던 생존자들은 전면적인 회복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사회적 및 제도적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샤를로텐부르크에서 26세의 젊은 여성이 1906년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이 우연히 그녀의 피해자 과거를 발견하고 그녀가 직장에 불운을 가져온다고 명시적으로 비난하며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잊고 싶어하는 사건에 원치 않는 기억을 상기시킨다고 하여 즉각 해고당했습니다. 이 대규모 성폭력이 초래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독일 사회의 구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훨씬 초월하여 수세대에 걸쳐 전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를린의 주거 지역에서는 격렬한 공격에 대한 대화가 절대적인 사회적 금기가 되었고 모두가 묵시적으로 존중하는 귀를 찢는 듯한 침묵이 되었다. 가족들은 생존자들을 적극적으로 침묵시켰고 이는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부정의 파괴적인 순환을 지속시켜 공유된 트라우마의 건강한 처리를 방해했다. 1949년 슈네베르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반에 있는 사춘기 전 여자아이들이 점령 기간 동안 성폭행을 겪은 여성들의 딸들인 많은 경우 극심한 불안, 위축된 행동, 남성 권위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같은 걱정스러운 징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찰력 있게 관찰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의 처리되지 않은 고통이 세대를 넘어 조용히 전해지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이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고통은 1945년의 대규모 폭격이 수십 년 동안 전체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폭격된 건물들이 재건되고 독일 경제가 전후의 기적적인 부흥을 경험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보이지 않지만 깊이 있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옥의 상처, 잊혀진 희생자들의 영원한 고통. 1945년 독일을 휩쓴 대규모 강간 사건들은 소련군과 서방군대 모두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독일 여성들에게는 육체적 상처를 넘어서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들은 그들의 미래와 공동체의 삶을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새기며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지속될 트라우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베를린 재앙의 상징적 중심지에서 전설적인 샤리테 병원과 같은 반파된 건물에 임시로 세운 병원들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골반 골절, 대규모 내부 찢어짐, 지속적인 출혈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기본 의약품, 수술 장비 및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1946년 국제적십자사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점령된 도시 지역의 여성 중 최대 15%가 체계적인 성폭행 이후 매독 및 임질과 같은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이는 현대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의 시기로 이러한 감염이 만성합병증으로 발전하여 여성의 생식 건강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행된 경우에는 치매, 진행성 마비 및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은 초기 트라우마에 추가된 또 다른 파괴적인 부담을 나타냈습니다.
점령 첫 해에만 베를린에서 성폭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병원 기록에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많은 젊은 어머니들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불가능성에 직면하여 이러한 아기들을 임시 고아원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독일을 특징짓는 만연한 기근, 적절한 주택 부족,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극심한 폭력 속에서 잉태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초래한 심리적 외상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깊이 약화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수한 생존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임상 우울증, 마비되는 불안,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으로 발전하여 이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 커뮤니티에서 효과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웨딩 지구에서 최근 전투에서 사망한 남편의 시신 앞에서 여러 공격자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한 34세의 존경받는 교사는 몇 달 동안 완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영적 위안을 제공하려고 했던 루터교 사제의 상세한 증언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모아비트에서 19세의 한 환자는 공습 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실에서 특히 잔인한 폭행을 당한 후 입원했으며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며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더럽다고 집착적으로 반복했다. 이는 많은 다른 침묵의 희생자들이 경험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개인적 가치 저하의 가슴 아픈 메아리였다. 자살은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비극적으로 흔한 반응이 되었다. 1945년 5월에서 12월 사이 연합군 군 당국은 보수적으로 약 1,000명의 베를린 여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지만 실제 숫자는 농촌 지역에서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자살이라는 종교적,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자연적 원인으로 간주된 수많은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중앙 밑에 지구에 부분적으로 파괴된 건물의 상층에서 뛰어내리기를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잔해 속에서 발견된 산업 화학물질이나 청소용 화학물질로 만든 독극물을 섭취했으며, 많은 이들은 폭탄에 의해 파괴된 집에 황량한 고독 속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밧줄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쇤베르크 지역에서 세 자녀를 둔 40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후 목을 메어 자살했으며, 그녀는 비극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수기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을 견딜 수 없어. 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다. 그들이 목격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은 이 인도적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켜 이미 견딜 수 없는 경험에 추가적인 고통의 층을 더했습니다. 전후 보수적인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가톨릭과 개신교의 여성 순결에 대한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아 생존자들은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 의심, 그리고 도덕적 재앙의 규모를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회로부터의 거부감이 뒤섞인 유독한 시선으로 자주 바라보였다. 베를린의 템페로프 지구에서 25세의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공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통스럽게 털어놓은 후 시어머니에게 명백히 거부당했으며, 그녀의 행동이 그를 유발했다거나 비밀리에 즐겼다고 비꼬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깊은 여성 혐오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18세의 용감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잔인한 폭행을 임시지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려고 했으나 참석자들, 심지어 다른 여성들까지도 그녀가 적과의 강제, 성접촉으로 더럽혀진 사람과 연관될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이 조용하지만 가차없는 사회적 판단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절망적으로 숨기게 만들었고, 그들은 영원히 부정한 또는 더 나아가 자발적인 협력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유한 동네인 제헬렌도르프에서 30세의 생존자는 자신의 본당 교회에서 영적 지지를 찾으려 했지만, 목사는 개인적인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며 독일 민족의 집단적 죄에 대한 속죄로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거만하게 제안했다. 이는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성폭력의 직접적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은 소련 점령 기간 동안 잉태된 경우에는 러시아인의 사생아라고 더 노골적으로 불리기도 하고, 완곡하게는 수치의 자식들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잔인한 운명을 물려받았다. 베를린의 판코우 지구에서는 1945년 중반 구학교 건물에 임시 고아원이 마련되어 200명 이상의 버려진 아기들이 수용되었고, 많은 아기들이 전후 혼란 속에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절망적인 어머니들에 의해 그곳에 남겨졌다. 시설에 배정된 사회복지사는 이 순진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사회적 파리로 취급받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그들을 살아있는 저주로, 잊고 싶어하는 국가적 굴욕의 끊임없는 상기물로 보았습니다. 빌머스도르프에서 점령 초기의 강간으로 태어난 5살짜리 아이가 1950년에 그의 의붓아버지에게 잔인하게 가족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명백히 자신의 혈통에 침투한 적의 피해로 간주했으며, 러시아의 사생아로서 연민이나 가족의 자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에서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라인켄도르프에서 1936년 소련 포로 생활에서 마침내 돌아온 독일 군인은 자신의 부인이 부재 중에 겪었던 성폭행과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알게 된 후 아내를 완전히 버렸다.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살아있는 수치라고 부르며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갔고, 그들에게는 적과의 강제 접촉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여겨진 어머니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했다. 스판다우에서 28세의 한 여성이 수십 년 후 그녀의 소지품 사이에서 발견된 개인적인 편지에 가슴 아프게 썼습니다. 남편은 절대 알지 못해야 한다. 고백하기 전에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고. 그녀는 우리 정복자들에게 손길을 받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죽겠다고 했다. 이러한 부식성 불신과 가족의 구조적 붕괴는 전통적으로 피난처와 위안의 공간이었던 가정을 고백할 수 없는 비밀과 지속적인 긴장으로 가득 찬 지역으로 변모시켰고, 이미 깊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사회적 고립의 층을 추가했습니다. 전후의 극심한 물질적 조건은 이러한 외상 후유증을 극적으로 악화시켜 신체적 및 심리적 취약성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베를린을 강타한 만연한 기아, 공식적인 일일 배급량이 종종 1000칼로리 이하로 성인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으며, 이는 공격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약해진 생존자들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35세의 한 여성이 밑에 중앙지구에서 연속으로 3일 동안 여러 공격자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 전후 첫 겨울에 폐렴으로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의 사망과 원인을 신체적 외상, 심각한 영양실조, 극심한 추위로 인해 감염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몸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후 시대를 특징 짓는 대규모 인구 이동, 즉 1200만 명 이상의 독일계 민족이 폴란드와 소련에 의해
동부 영토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또 다른 비극적인 차원을 추가했다. 많은 여성들이 고향에서의 초기 공격을 견뎌낸 후 혼란스러운 추방 과정이나 서부 지역에 급히 설치된 혼잡하고 불결한 통과 캠프에서 새로운 학대를 겪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인도적 재앙의 영향은 공공건강에 측정 가능한 지표에 반영되어 주로 물질적 재건과 탈나치화에 집중했던 점령 당국마저도 걱정하게 만들었다. 1947년 베를린 시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의 비율이 대규모 공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구 통계, 전쟁 이전 수준보다 약 30% 더 높았으며 이는 1945년에 겪은 트라우마적 경험과 치료되지 않은 심리적 후유증 때문이라고 현대 의사들이 명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침묵의 계약, 수십 년의 망각과 금지된 진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갈등에 대한 지배적인 역사적 서사는 거의 독점적으로 추축국이 저지른 잔악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유럽의 600만 유대인이 산업화된 집단 학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홀로코스트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히틀러가 촉발한 잔혹한 침략 전쟁과 나치가 일으킨 세계대전의 불길, 그리고 난징과 만주와 같은 곳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체계적인 대량 학살, 수십만 중국 민간인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잔혹함으로 학살당한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은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이 저지른 악에 비교할 수 없는 규모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연합군이 저지른 범죄를 2차적인 것으로 밀어내거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선한 이들이 패배한 적들의 절대적인 악에 맞서 결백하게 남아있는 단순화된 서사를 만들어냈다. 전후의 공식 선전은 서방과 소련 블록 모두에서 신중하게 조직되어 승리한 군대를 흠없는 해방자로 정의와 도덕적 복원에 역사적 사명을 지닌 존재로 일관되게 묘사했다. 이러한 승리주의적 서사는 드레스덴 폭격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전략 폭격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1945년 2월 드레스덴 폭격은 단 하루 만에 25,000명에서 35,000명의 민간인을 죽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는 소련 점령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한 대규모 강간과 체계적인 약탈으로 인해 수천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독일 점령 지역의 사건들입니다. 연합국 승리의 가장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러한 제도화된 침묵은 여러 전략적 기능을 수행했다. 승자들의 영웅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미지를 보호하여 전후 국제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유럽 재건의 시기에 옛 적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교적 복잡성을 피했으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칭 구세주들에 의해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정의와 인정을 암묵적으로 부정하여 선과 악에 논쟁할 수 없는 승리에 대한 서사 아래 그들의 이야기를 묻어버리는 것이었다. 전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초기 수십 년 동안 연합군의 과도한 행동에 대한 공개 언급, 특히 독일 여성들에 대한 대규모 성폭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열되거나 축소되거나 심파시스트 선전으로 폄하되었습니다. 주류 서방 언론, 뉴욕 타임즈와 같은 저명한 신문부터 BBC와 같은 영향력 있는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까지 바비 야르나 트레블링카와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의 나치 학살을 세심하게 강조하면서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코에니히스베르크 및 수십 개의 다른 점령된 독일 도시에서의 체계적인 학대에 대한 점점 더 일관된 보고서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간접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에서 붉은 군대를 유럽의 영웅적인 구세주의자,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자로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거의 종교적인 차원에 이르렀고 승리에 대한 국가적 숭배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정복된 영토에서 소련 군대의 실제 행동에 대한 어떤 정직한 논의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부 프로이센, 실레시아, 동베를린의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비판이 아무리 근거가 있더라도 희생자와 가해자를 동일시하려는 수정주의적 시도로 간주되는 수많은 선전 아래 묻혔습니다. 이는 파시스트 침략자와 사회주의 해방자 사이에 근본적인 도덕적 구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말까지 이전에 제안되었던 군사 기밀 문서의 점진적인 비밀 해제와 앤서니 비버, 노먼 나이마크, 미리암 게브하르트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역사학자들의 면밀한 연구 작업 덕분에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전쟁의 종말과 그 이후의 점령에 대한 기존 서사의 특정 측면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재평가를 강요하게 되었다. 현재 학술 연구를 위해 이용 가능한 문서들은 범죄의 실제 규모를 불안하게 드러냈습니다. 붉은 군대의 요소들에 의해 베를린에서 저질러진 약 100,000건의 강간 사건이 당시의 의학 및 경찰 보고서에 세밀하게 문서화된 것부터 서부에서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에 의해 저질러진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이 군사 법원 기록, 공식 서신 및 개인 증언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까지 마침내 경청할 준비가 된 청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관련 강대국들의 공식적인 인정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회피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일부 정치 지도자, 지식인 및 활동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행위를 명확히 비난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희생자를 그들의 국적이나 가해자의 제복에 관계없이 적절히 기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유된 진실에 기반한 완전한 역사적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특히 정부의 공식 출처에서 오는 경우 그러한 인정이 나치 정권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잔혹 행위를 도덕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으며 히틀러와 그의 공범자들이 전쟁을 촉발하고 전체 인구에 대한 계획된 집단 학살을 저지른 역사적 책임을 위험하게 희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현대의 논쟁은 때때로 격렬하게 진행되며 역사적 기억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문명적 범위의 트라우마적 사건이 포함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생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나라를 물리적으로 재건하고 전면적인 패배로 인해 분열된 사회를 심리적으로 재통합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합국에서는 특히 이들 범죄에 직접 참여한 군인들이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전쟁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세대에 걸쳐 힘들게 구축된 국가적 영웅서사를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나치의 야만성에 맞서 문명의 도덕적 구세주로 자신을 여겼던 사회의 집단 정체성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된 침묵은 그 정치적 또는 심리적 동기가 이해할 수 있더라도 역사적 현실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독일 역사학자 미리암 게브하르트가 설득력 있게 쓴 것처럼 나치 정권이 저지른 부인할 수 없는 공포와 그것을 정당하게 물리친 이들이 저지른 도덕적 오류를 똑같이 엄격하게 다룬 정직한 역사학만이 과거의 교훈을 온전히 배우고 전면전의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문명적 주장들의 취약성을 더 잘 인식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945년 사건의 메아리는 여전히 유럽과 세계의 의식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이는 명확히 설정된 역사적 책임을 상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모순과 인간적 애매함이 가득한 현대 세계를 정의한 시대에 복잡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완전히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불편한 진리들의 영구적인 상기입니다.